저는 박영수입니다. 올해 72살이죠. 40년 동안 동네 약국을 운영하며 살아왔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부터 딸 은혜 가족과 함께 살기 시작했죠. 아침 6시에 일어나 아이들 도시락을 챙깁니다. 은혜와 사위 민석이는 둘 다 맞벌이거든요. 아버지 정말 고마워요. 아버지가 계셔서 우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정작 제 의견을 묻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손주 지훈이와 소희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저는 간식을 준비해두죠. 숙제도 봐주고요. 저녁 준비까지 마치면 하루가 훌쩍 지나갑니다. 은혜는 퇴근하며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라고 고마워하지만 가끔 허전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민석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새 허리가 많이 아프시죠? 병원 가보셨어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당뇨 수치도 올라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 돌봄 때문에 병원 갈 시간도 없었습니다. 벽장 속에는 오래된 카메라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것이 취미였거든요.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며 풍경을 담았죠. 결혼하고 약국 일에 바빠지면서 그만두었지만요. 가끔 그 카메라를 꺼내보곤 했어요. 여행 앨범도 함께요. 저도 언젠가는 다시 사진을 찍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현실로 돌아왔죠. 아이들이 학원에서 돌아올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하게 왔습니다. 손주들 아침밥을 차리다가 주저앉을 뻔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지훈이가 놀라서 물어봤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쓰러지기 전까지 저는 제 인생을 한 번도 되돌아본 적이 없었어요. 약국을 시작한 게 32살 때였죠. 신혼집 근처에 작은 약국을 차렸습니다. 아내 순덕이는 당신 꿈이었잖아요. 동네 사람들 건강을 지켜주는 약사가 되는 개라며 응원해줬어요. 처음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죠. 동네 어르신들이 오시면 혈압도 재드리고 약 복용법도 자세히 설명해드렸어요. 박 약사님은 다르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절에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어요.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녔습니다. 카메라를 들고 산과 바다를 찾아다녔죠. 설악산의 단풍, 제주도의 해넘이, 지리산의 구름바다.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남겼어요. 여보, 당신 사진 정말 잘 찍는다고 순덕이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나이 들면 사진전도 열어봐요 라고 했죠. 그때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은혜가 태어나고 약국도 번창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몸이 아프면 가장 먼저 저를 찾아왔어요. 박 사장님, 이 약 어떻게 먹어야 해요? 이 혈압약이랑 같이 먹어도 되나요? 하루 종일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카메라는 점점 벽장 깊숙이 들어갔어요. 여행 계획도 미뤄졌죠. 은혜가 좀 더 크면 다시 시작하지 하고 생각했는데 어느새 40년이 흘렀습니다. 순덕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약국을 비울 수 없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저를 필요로 했거든요. 여보, 약국 일 때문에 병문안도 제대로 못 와서 미안해요 라고 말했을 때 순덕이는 괜찮아요. 당신이 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요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어야 했는데요. 순덕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은혜가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았을 때 저는 당연히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약국도 정리하고 딸 가족에게 모든 시간을 쏟았습니다. 제 꿈이나 취미는 뒷전이었죠. 벽장에 있는 사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언젠가는 다시 시작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언젠가가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소희 간식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바닥에 쓰러진 기억밖에 없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응급실이었습니다. 아버지, 은혜가 울면서 달려왔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무서웠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당뇨 합병증으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며칠 입원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병실에 누워있는데 은혜가 민석이와 전화를 하더군요. 여보, 아버지가 입원하셔서 당분간 못 들어가실 것 같아. 애들은 어떻게 하지? 학원 데려다주고 저녁도 챙겨야 하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제가 아픈 건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돌봄을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이틀째 되는 날 민석이가 병문안을 왔어요. 아버지, 빨리 나으셔야 해요. 은혜가 회사 일도 하고 집안일도 하느라 너무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아이들도 할아버지가 없으니까 적응을 못해요. 세 번째 날, 은혜가 와서는 의사 선생님께 물어봤어요. 아버지 언제쯤 퇴원 가능할까요? 집에 아무도 없어서요.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 상태를 봐서 결정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은혜 표정이 안 좋아졌어요. 그날 저녁, 은혜와 민석이가 병실에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러시면 우리가 어떻게 해? 회사도 자꾸 조퇴해야 하고. 민석이가 말했어요. 임시로 가정부라도 구해야 하나? 은혜가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이 가족에게는 가정부나 다름없다는 걸요. 제가 아픈 건 중요하지 않고 집안일을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병실에서 혼자 누워있으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았나? 딸을 위해, 손주들을 위해 제 모든 걸 포기했는데 정작 저는 투명인간 취급을 받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물어봤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자주 오시네요. 가족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나 봐요. 저는 쓴웃음만 지었어요.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하는 거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며 곰곰 생각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될까?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하나? 순덕이가 살아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당신 인생도 소중해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아보자고요. 퇴원한 다음 날 저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이 놀라더군요. 박 사장님, 갑자기 웬 이사 생각이세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시골로 내려가려고요. 사실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인터넷으로 전남 고흥 쪽 농가주택을 알아봤거든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이었어요. 가격도 적당했고요. 여기서 남은 인생을 보내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은혜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일단 집부터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벽장에서 오래된 카메라와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렌즈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작동은 됐어요. 이제 다시 써볼 수 있겠네라고 혼잣말했어요.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집에 왔는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는데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했습니다. 은혜의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집을 팔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은혜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버지 무슨 소리세요? 갑자기 왜?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아버지도 내 인생을 살고 싶다. 시골로 내려가서 조용히 지내려고 한다. 민석이도 퇴근해서 들어왔는데 상황을 듣더니 당황했어요. 아버님, 그러시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저희가 언제 퇴근할지도 모르는데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너희들이 해결할 문제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지훈이와 소희까지 불러서 이야기했죠. 할아버지가 이사를 간다고 하네. 은혜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지훈이가 물었어요. 할아버지 왜 가세요?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순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잘못한 건 없다. 할아버지가 새로운 곳에서 살고 싶은 거야. 소희가 울면서 말했어요. 할아버지 없으면 누가 간식 챙겨줘요? 은혜가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저희 가족을 생각 안 하세요? 갑자기 이러시면 저희는 어떻게 해요? 저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도 이제 어른이잖니. 너희 일은 너희가 해결하거라. 민석이가 끼어들었어요. 아버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급작스러우시잖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정한 일이었어요. 이미 계약했다. 다음 주에 이사 간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집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은혜는 저와 제대로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민석이는 가정부 알아본다며 바쁘게 움직였고요. 아이들만 할아버지 가지 말라며 매달렸어요. 이사 전날 오랜 친구 철민이가 찾아왔습니다. 영수야, 정말 내려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철민이가 말했어요. 잘하는 것 같다. 나도 부러워. 짐을 싸면서 사진첩을 다시 펼쳐봤어요. 순덕이와 함께 찍은 여행 사진들, 젊었을 때 제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고흥에 내려온 첫날 아침, 집 뒤편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아, 이런 기분이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여유를 못 느껴봤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동네 이장 순자 씨가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새로 오신 박서방님이시죠? 서울에서 내려오셨다면서요? 순자 씨는 정말 친근했습니다. 혼자 사시기 외롭지 않으세요? 저는 대답했어요.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약국하셨다면서요? 혹시 혈압약 상담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저는 기꺼이 도움을 드렸습니다. 서울에서는 가족을 위해 모든 걸 포기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가진 지식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마을 입구에서 강아지 한 마리를 발견했어요. 주인이 버린 것 같았는데 너무 불쌍했습니다. 집으로 데려와서 목욕을 시켜주고 밥을 챙겨줬어요. 복이라고 부르자 하고 이름도 지어줬습니다. 복이가 있으니 더욱 즐거웠어요. 아침마다 해변을 산책했습니다. 복이가 파도를 보고 짖으면 저도 따라 웃게 됐어요.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벽장에 둔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바다 풍경, 마을 골목길, 복이의 모습까지. 셔터를 누를 때마다 마음이 설렜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순자 씨가 제안했어요. 박서방님, 우리 마을에 작은 건강상담소 하나 열면 어떨까요? 병원까지 가기엔 멀고 약국도 없어서 불편해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마을회관 한쪽에 간단한 상담소를 차렸어요. 혈압계, 체중계, 간단한 의료용품들을 준비했습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찾아와서 혈압도 재고 건강 상담도 받아가셨어요. 박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사내 마을 사람들이 고마워했습니다.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서울에서는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는데 여기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텃밭도 가꾸기 시작했어요. 상추, 고추, 토마토를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농사가 어려웠지만 이웃들이 도와줘서 금세 배웠어요. 도시에서는 못 해본 일이네 하며 재미있어 했습니다. 저녁에는 보기와 함께 해변을 산책했어요. 노을 지는 바다를 바라보며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때마다 순덕이가 생각났어요. 여보, 내가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어라고 혼잣말했습니다. 집 벽에는 예전 사진들과 새로 찍은 사진들을 나란히 걸어뒀어요. 젊었을 때 상패도 꺼내서 걸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집이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2달쯤 지난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어요. 현관 앞에 은혜 가족이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지훈이와 소희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은혜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화가 난 것 같으면서도 걱정스러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혼자 잘 지내세요? 민석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저는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다. 집안을 둘러본 은혜가 놀라더군요. 아버지, 사진이 이렇게 많았어요. 벽에 걸린 사진들을 보면서 말이에요. 저는 설명해줬어요. 젊었을 때 취미였는데 다시 시작했다. 이 동네 풍경들도 내가 찍은 거야. 소희가 보기를 보고 좋아했어요. 할아버지,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보기라고 한다. 할아버지 친구지 지훈이도 보기와 놀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은혜가 말했어요. 아버지, 처음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떻게 갑자기 그러실 수 있냐고요? 저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민석이도 인정했어요. 아버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서울에 계실 때보다 훨씬 밝으세요. 그러면서 덧붙였습니다. 저희도 많이 반성했어요. 아버님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 마을 건강상담소를 보여줬어요. 마을 할아버지 한 분이 혈압을 재러 오셨는데 은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도 하세요? 응, 동네 사람들이 좋아해. 내가 여기서 필요한 사람이거든. 해변 산책을 함께 했어요. 보기가 앞장서고 우리 가족이 뒤따라 걸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어요. 할아버지, 여기 정말 좋아요. 가끔 놀러와도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 놀러와. 저녁 무렵 은혜가 진심을 털어놨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아버지를 너무 이용만 했던 것 같아요. 눈물이 고이더군요. 아버지도 본인만의 삶이 있는 건데 그걸 생각 못했어요. 민석이도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앞으로는 아버님 의견을 먼저 여쭤볼게요. 그리고 아이들 일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하지만 제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이제 아버지는 여기서 살 거다. 가족은 소중하지만 내 삶을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함께하고 싶다. 은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돌아가기 전에 아이들이 말했어요. 할아버지, 방학 때 여기서 지내도 돼요? 저는 기뻤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사진도 가르쳐주고 바다에서 놀 수도 있고. 그들을 배웅하면서 생각했어요. 가족이 중요하다고 해서 내 인생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요. 서로 존중하는 관계가 진짜 가족인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보기와 해변을 산책해요. 카메라로 풍경을 찍고 마을 사람들 건강 상담도 해드립니다. 내년에는 제가 찍은 사진으로 작은 전시회도 열어볼 생각이에요. 72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지만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